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대선이 이제 1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은 세 번째 TV 토론이 열립니다. 네, 오늘 토론은 정치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길기범 기자 전해주시죠. 네, 5명의 대선 후보들은 오늘 저녁 8시 중앙선관위 주관으로 3차 TV 토론회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 2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스탠딩 토론 형식으로 치러질 전망인데요. 지난번 토론에서 후보들이 제시한 이슈와 답변이 한 줄을 휩쓸었던 만큼 이번에도 역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차 토론회에서 주적 발언 등 안보가 화제가 됐었는데 이번 3차 토론회도 정치 분야를 주제로 하고 있어서 역시 안보 문제를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지난 2007년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기권을 놓고 북한의 의견을 물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만큼 오늘 토론회에서는 송민순 회고록에 관련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제기됐던 의혹을 속 시원히 설명할 기회라고 보고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세탁기 발언 등으로 화제가 됐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현안이 보수 측에 유리한 안보 국면으로 접어든 만큼 토론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각오입니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네거티브 없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이번에도 미래 비전을 설명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앞선 토론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만큼 기세를 그대로 이어간다는 계획이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토론회에서 당의 정책과 대안 세력의 면모를 드러내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각 후보들이 오늘 토론회 준비 때문에 아마 바쁠 텐데 다른 일정들은 없습니까? TV 토론회가 저녁에 잡힌 만큼 5당 후보들은 수도권에서 최소한의 일정만 소화할 계획입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는 오늘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비핵화 구상에 대해 밝히면서 안보 이슈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오늘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국가 원로들을 만나는데요. 국민을 통합하고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 데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오후 2시에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미래를 여는 첫 번째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연설을 하며 시민들과 소통할 예정입니다. 유승민 후보는 오늘 오전 파주 임진각을 방문하며 안보 행보를 이어갈 전망이고 심상정 후보는 오전부터 부파발역에서 북한산 등산객들을 맞아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 공식 운동이 시작된 후 첫 주말을 맞이했는데요. 먼저 주요 후보들의 주말 모습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정치적 고향인 부산과 경남 지역을 찾았습니다. 이곳이 정치적 고향이란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체면을 세워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산, 울산, 경남의 아들을 자처하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모두 문재인 1등인데 우리 고향 부경에서도 좀 압도적으로 지지받아야 제가 체면이 서지 않겠습니까? 이곳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하루 전날 방문했던 유세 장소입니다. 이를 의식한 듯 문 후보는 안풍 잠재우기에 주력했습니다. 국회의원이 40명도 안 되는 미니정당. 연정을 하든 협치를 하든 몸통이 아니라 꼬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중도 보수 색채가 강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일반적으로 보수층을 끌어안을 때 강조하는 안보도 언급합니다. 다른 한 손으로는 색깔론으로 보수표를 받으려고 하는 후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군대도 안 갔던 사람들이 격전사 출신 전문진에게 안보 얘기 꺼내주다 봐라! 문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자 안철수 후보의 고향인 부산 경남 지역을 주요 승부처로 보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그제부터 PK 지역 공략에 나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어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이 있는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지난 방문에는 환영을 받지 못했었는데요. 이번엔 어땠을까요? 원중희 기자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노 전 대통령 7주기 추도식 이후 11개월 만입니다. 안 후보는 당시 친노 지지자들의 쏟아지는 고성과 욕설에 곤욕을 치렀습니다. 안철수 몰라요! 여기 어디로 오냐!
안 후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를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상속자라고 비판했던 만큼 또다시 충돌을 겪을 거라는 우려가 컸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안 후보를 비판하는 현수막이나 피켓은 찾아볼 수 없었고 안 후보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 참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분열과 갈등, 분노의 시대를 접고 앞으로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대한민국을 구하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안 후보는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해외 일정 중인 권양숙 여사는 예방하지 않고 곧바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안 후보는 앞서 부산항 국제 여객 터미널을 방문해 김해 공항 육성과 낙동강 수질 개선 등 5대 공약을 발표했고 경남 창원과 마산 어시장에서 유세를 이어가며 취약 지역인 PK 민신 다잡기에 주력했습니다. 저 안철수 대통령 되면 경남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 대한민국의 자부심이라는 것 다시 일깨우겠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태극기 표심을 자극하면서 보수층 표몰이에 나섰습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각각 영남과 호남을 방문해서 지지층에게 표심을 호소했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유세를 펼치며 태극기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양 각지에서 찾아주신 우리 태극기 부대 여러분, 이제 동남풍이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홍 후보가 서울 개첩이란 이름 아래 집중 유세를 벌인 이곳 서울역 광장엔 애국 시민단체를 비롯한 일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탁기까지 등장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 후보는 울산, 대구 등 영남권을 방문해 보수의 텃밭을 공략했습니다. 저 유승민은 울산 시민 여러분께 분명히 약속을 드립니다. 저는 17년 동안 정치하면서 오로지 이 나라가 잘 되는 길, 그것만 생각해 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전남 순천과 광주를 방문해 농심을 자극하며 호남 민심 얻기에 나섰습니다. 농민이 당당한 나라, 노동이 당당한 나라, 우리 자영업자도 기펴고 살 수 있는 나라, 저 심상정에게 소중한 한 표 보태주십시오, 여러분. 유세 첫 주말을 맞아 지지층이 있는 지역을 찾아가 표심을 호소한 후보들은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을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과 관련한 이른바 송민순 회고록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주장을 뒤집는 발언이 담겼다며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녹취 파일까지 공개했습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지난달 31일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이 일요신문 기자와 통화한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유엔 인권결의안 표결 전 북한에 물었다는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주장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북한에 직접 물어본 게 아니라 휴민트 같은 국정원의 정보망을 통해 북한의 태도를 가늠해 본 것이라고 한 문 후보의 답변을 지목했습니다. 김 전 원장이 당시 남북 채널을 통해서 직접 확인했다는 주장입니다. 묻는 것도 통보도 내가 했는데 문장도 내가 만들었고 남북 채널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자 물어보는 게 아니고 북한이 우리가 찬성해도 괜찮은지 확인해보자라고 내가 얘기를 했고 북한 당국이 아니라 국정원의 정보망을 통해 알아봤을 뿐이라고 둘러댔다. 거짓말이 들통났다는 게 하 의원의 주장입니다. 확인 대상이 북한 당국일 경우 빠져나갈 방법이 없으니까 국정원의 정보망이라고 둘러댔던 것인데 김 전 원장의 증언으로 거짓말이 들통난 것입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문 후보는 북한의 반응을 알아보기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미 기권하기로 결정했고 북한의 기권을 통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원장 역시 이미 기권하기로 결정돼 있었다는 부분에는 동의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의 반응을 알아본 이유는 송 전 장관의 반발이 심해서
찬성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 북한의 반응을 떠봤다는 설명입니다. 찬성 분위기를 한번 던져봤죠. 찬성 분위기를. 기권에는 변화가 없는데 우리가 기권하는 건 이미 결정인데 총장관이 하도 그 짓을 해서 핵도 아닌 얘기해서 슬쩍 한번 통보를 해봤죠. 북한의 반응을 떠보면서. 예. 문 후보가 송민순 전 장관을 형사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녹취록까지 공개되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과 관련된 자료가 하나둘씩 추가로 공개되면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세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문 후보 측도 북한 파리를 그만하라면서 정면으로 맞서면서 이 공방은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문제 제기를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진상조사를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홍준표 후보도 문재인 후보가 노무현 정부 시절 북한의 눈치를 봤다며 회고록 논란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유엔에서 포결할 때 북한에 물어보고 하자고 합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문제가 불거진 후 문재인 후보의 말이 최소한 4차례 바뀌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말이 4번 정도 최소한 바뀌고 있습니다. 그 문재인 후보 말을 제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남은 기간 국정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대선 전에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공세에 가담했습니다. 안 후보 측 선거대책위원회는 문 후보가 색깔론을 역이용하고 있다며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한 겁니다. 송민순 회고록 공방의 본질은 문재인 후보가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문 후보 측은 송민순 회고록 문제는 철진한 북한팔이고 색깔론이라면서 강경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계속된 공세에 맞섰습니다. 철진한 북한팔이에 매달리지 말고 정책과 비전을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회고록 공방에 문재인 캠프 진성준 TV토론 단장은 설사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고 한들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취지의 SNS 글을 남겼다 논란이 거세져 글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이른바 대재흥 문제 논란에 대해서 이제 그만 용서를 바란다며 논란 확산을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미수자라는 다른 후보들의 비난도 이어졌습니다. 전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경주 유세 현장에 기습 시위대가 나타납니다. 강간모의 홍준표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격렬하게 사퇴를 외칩니다. 대선 후보가 강간모의가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썩어 빠졌습니다. 홍 후보가 대학 시절 성범죄 모의에 가담했다는 논란이 점점 확산되자 홍 후보는 직접 사퇴 진화에 나섰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일에 대해선 반성했다며 이제 그만 용서를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거론되는 건 자신에 대해 검증할 게 없다는 것이라며 끝까지 여유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홍 후보를 성범죄 미수자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보수층들이 형사 피고인의 성범죄 뭐라 그래야 되나요? 미수자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사람을 보수의 대표라고 생각할 리가 없다. 국민의당은 논평에서 성범죄 모의자 중 한 명이 문재인 후보의 외교자문그룹에 소속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홍 후보를 둘러싼 논란이 다른 후보에 대한 논란으로까지 확산되면서 한동안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전준영입니다. 자신의 개성을 잘 살린 대선 후보들의 선거 유세는 유권자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각양각색의 유세 스타일, 이도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엄지를 치켜 세우며 유권자 속으로 들어갑니다. 유세차에 올라서도 일일이 악수를 건네며 스킨십합니다. 반갑습니다. 문재인입니다. 진짜 정권교체, 확실한 정권교체 누굽니까?
붉은 물결의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격없이 다가가는 태도가 장점. 쉽고 명료한 메시지는 보수 표심을 자극하는 홍 후보만의 무기입니다. 또다시 좌파 정권이 들어와서 김정은하고 친구하고 또 돈 퍼주기 시작하면 우리 한국은 영원히 핵의 인질이 됩니다. 선거 벽보처럼 유세 때마다 양팔을 번쩍 들어올리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목소리 변신과 함께 안 후보의 자신감을 상징하는 트레이드마크가 됐습니다. 국민께서 공정하다고 인정하는 그날까지 저 안철수 대한민국의 모든 불공정과 싸우겠습니다. 논리정연한 말솜씨를 앞세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현안을 꿰뚫어보는 전문가 이미지로 유권자를 공략합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부족한 게 기업가 정신을 가진 혁신적인 창업가들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는 경제로 바꾸느냐.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별명처럼 친근하게 다가가면서도 단호한 손동작과 표현으로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 심상정이 책임지겠습니다. 거침없는 개혁으로 60년 기득권 체제 확 뒤집겠습니다, 여러분. 5인 5색의 유세 스타일,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도상입니다. 대선 후보들이 가장 많이 찾는 유세 장소 중 하나가 바로 재래시장이죠. 시민들을 만나서 지지도 호소하고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른바 먹방이 홍보 효과에도 좋기 때문입니다. 대선 후보들의 먹방을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먹고 또 먹습니다. 어묵, 떡볶이, 순대와 같은 분식은 대선 후보들의 대표 먹방 메뉴입니다. 와서 이렇게 서민들이 이렇게 맛있게 먹고 이러면 좀 보람이 있죠. 맛있습니다. 상인들이 건네주는 음식을 아무 거리낌 없이 입으로 가져가고 고맙습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선거운동을 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먹는 시장 음식이지만 최대한 맛있게 먹어야 합니다. 맛이 어떠신가요? 맛있네요. 맞네요. 맛있습니다. 떡볶이 제가 좋아하는데. 잘 맞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시장 음식을 먹는 이유는 서민 이미지 때문입니다. 17대 대선에선 사업가 이미지가 강했던 이명박 당시 후보가 허름한 국밥집에서 먹기만 하는 홍보 영상이 대박을 치기도 했습니다. 예민하고 까탈스럽지 않고 그 서민들하고 똑같은 걸 먹고 똑같은 걸 즐기고 똑같은 문화생활을 한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구름 같은 시민들이 모이기 때문에 유세하기에 쉽고 먹방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에게도 좋은 이미지가 가능해 말 그대로 일거양득입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이미지 연출을 위해 선거철에만 시장을 찾는다는 쓴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는 대화가 지난 미중 정상회담에서 오갔다는 뉘앙스로 트럼프가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백악관이 결국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 여전히 이 경위가 명확하진 않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이번 논란은 얼마 전 월스트리트저널이 트럼프 대통령을 인터뷰한 전문 내용이 공개되면서 비롯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의 역사를 얘기했으며 한국은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고 발언한 것을 밝힌 겁니다. 인터뷰가 공개되자 미국 내에서 트럼프가 역사에 무지하다고 비난했고 우리 정부는 부랴부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여러 외교 경로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들이 파악되는 대로 필요한 대응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한국 국민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발을 뺐습니다. 일부 관영 매체는 오히려 발언의 사실 여부를 미국에 물어보라고 다그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논란이 커지자 미국 백악관이 한국은 수천 년간 독립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공식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논란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한 수준. 논란의 발단이 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최근 중국이 북한의 6차 핵실험 시 원유 공급 중단 등 강력한 제재 의사를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북한이 파국을 각오해야 한다면서 이례적으로 중국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수성남 기자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그제 게재한 논평입니다. 남해 장단에 춤을 추기가 그리도 좋은가라는 제목으로 주변국이 우리의 의지를 오판하고 경제 제재에 매달린다면 파국적 결과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을 겨냥한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또 미국이 한반도 주변에 전략적 무기를 배치하는 것에는 침묵하고 우리의 자위적 조치를 공개적으로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 부흥을 지원할 수 있다는 너스레를 떨고 있다며 비꼬기도 했습니다. 이는 6차 핵실험 시 원유 공급 중단 등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는 중국 측 의향에 대한 반응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대북 압박에 대해서 동조하는 듯한 중국을 강력하게 견제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례적인 그러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공식 정부기관이 아닌 정필이라는 인물의 개인 논평 형식으로 발표한 것에 밀어 다소 수위 조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을 타격한다면 중국이 군사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담은 사설을 실었습니다. 다만 한미가 북한을 전면적으로 공격한다면 군사 개입을 피할 수 없다는 조금은 다른 뉘앙스의 말도 남겼습니다. 강윤석 기자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의 어제자 사설입니다. 미국이 외과 수술식으로 북한 핵시설만 골라서 파괴하려 한다면 외교적 수단으로 반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외교적으로는 반대하겠지만 사실상 미국의 핵시설 파괴 자체는 군사적으로 막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반면 미국의 전면전 가능성에 대해선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과거처럼 38선을 넘어 북한을 전면 공격하고 정권을 바꾸려 하면 중국도 즉각 군사 개입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지난 1991년 한 나라가 침략을 받으면 다른 나라가 의무적으로 군사 지원을 하도록 조약을 체결한 사실을 강조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일종의 줄타기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를 악화시키면 중국인들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라는 거를 한편으로는 북한한테 또 흘리는 거예요. 이번 중국의 입장은 북핵을 용납할 수도 없고 미국의 군사 개입도 원하지 않는 처지가 고스란히 녹아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MBN 뉴스 강혜석입니다. 열흘쯤 뒤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시작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을 팔면서 30억 원이 넘는 현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19명, 검찰 수사에 9명의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대다수가 무료로 변론하거나 공짜에 가까운 선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한 변호사는 MBN과의 통화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사건을 맡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을 팔면서 30억 원이 넘는 현금을 확보한 만큼 거물급 변호사를 쓰는 쪽으로 전략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 측은 몇 주 전부터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를 접촉했지만 번번이 수임료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저기 접촉을 좀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건의 중대성, 또 문제 자체가 워낙 또 엄중하기 때문에 10억대는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삼성과 롯데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100억 원대 선임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일방적으로 밀렸던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대폭 보강할 경우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로 이사한 서울 내곡동 안골마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강남과 가까운 조용한 전원마을로 유력 인사들이 선호하는 동네로 알려졌습니다. 박통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로 이사한 서울 내곡동 안골마을은
대략 33가구가 모여 사는 조그만 전원마을입니다. 서울 강남까지는 차로 10분 거리로 큰 길 맞은편에는 4곡 보금자리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사저 매입 논란이 불거졌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에서 불과 400m 떨어져 있고 인근에는 국가정보원이 있습니다. 그린벨트로 개발이 더디지만 강남과 가까우면서도 한적하고 조용해 디자이너나 식품업체의 CEO 등 부유층 인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같질 않잖아요. 네. 그런 대신에 또 그래도 서초구예요. 도시예요. 그러니까 시골 반, 서울 반. 공시지가는 3.3제곱미터당 1,800만 원 안팎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한 1,700, 1,800선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떤 뉴스에는 뭐 3천만 원이 넘게 지금 해서 사왔다고 하니까 땅값이 같이 가버리는 거야. 동네 주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사를 반가워하며 편안하게 지낼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을 산 홍성열 마리오 아울렛 회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홍 회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재국 씨가 소유한 연천 허브빌리지도 매입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류철호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을 구입한 홍성열 회장은 유통업계에서 아울렛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충남 당진 출신인 홍 회장은 지난 1980년 단돈 200만 원으로 여성복 업체인 까르트니트를 세워 일본 수출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저희가 최초로 디자이너를 두고 디자인을 해서 제가 또 디자인을 해서 또 소재를 개발해서 일본 그 바이어들한테 저희가 이제 제공하니까 일본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IMF 외환위기 당시 서울 구로공단에 우리나라의 첫 대형 아울렛인 마리오 아울렛을 오픈해 일대가 패션 유통의 중심지로 성장하는 토대를 닦았습니다. 도시명 아울렛의 랜드마크가 된 마리오 아울렛은 지난해 55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홍 회장은 삼성동 자택 매입에 대해 부동산 중개업소로부터 시세보다 10% 싼 매물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박지만 이지그룹 회장과의 친분설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평생 한번 멀리서도 구경도 못한 사람이고 언제 있다든가 무슨 내가 그 주변을 두고 사람 먹어도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홍 회장은 지난 2015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국 씨 소유의 경기도 연천 허브빌리지를 118억 원에 매입해 유명세를 타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류초로입니다. 지난 20일 경북 경산의 한 농협에서 벌어진 총기 강도 사건의 범인이 사건 발생 55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CCTV 영상이 결정적인 단서가 됐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경북 경산 농협 총기 강도 용의자 김모 씨가 어제 저녁 6시 50분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 은행 털은 동기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총이랑 총알을 어디서 했어요? 죄송합니다. 사건 발생 당시 어눌한 말투 때문에 주변 공단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범인은 인근에 사는 40대 농민이었습니다. 한동안 행적에 묘연했던 김 씨는 자신의 도주 수단이었던 자전거 때문에 도리어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이 사건 현장 근처의 CCTV를 분석해 자전거를 싣고 가는 화물차를 발견하고 추적한 끝에 충북 단양 모 리조트 주차장에서 김 씨를 검거한 겁니다. 그날 범죄에 이용한 걸로 추정되는 자전거를 싣고 이동하는 1톤 트럭을 발견,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범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총기와 총알의 출처에 대해서는 입을 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48시간 안에 특수강도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어제 아침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철거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몬골인 인부 2명이 매몰되었습니다. 4시간 만에 모두 구조가 됐고 다행히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공사장 가림막이 갑자기 흔들리더니 의자 등 온갖 물건들이 가림막을 뚫고 뿜어져 나옵니다. 1층 바닥이 갑자기 꺼지면서 순식간에 5층짜리 철거 공사장 건물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입구에 서 있었는데 먼지가 그냥 막 그렇게 세게 먼저 온 건 나 처음 봤어. 폭발하는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사고가 일어난 건 어제 오전 9시 2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편의박원 건물 철거공사 현장입니다. 이 사고로 건물 안에 있던 30대 몽골인 인부 2명이 매몰됐고 함께 작업하던 포클레인 기사 56살 홍모 씨는 가까스로 빠져나왔습니다. 사고 당시 건물 안에서는 포크레인이 철거 작업 중이었고 옆에서는 매몰된 2사람이 물 뿌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구조 작업이 시작됐고 몸이 절반 정도 파묻혔던 인부 1명은 2시간 반 만에 구조됐습니다. 잔해에 완전히 묻혀 목소리만 들렸던 다른 인부도 사고 발생 4시간 만인 오후 1시 반쯤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외상으로는 찰가상 정도인데요. 더 정확히 정밀 검사해야겠지만은 현재까지 의식이 있고 자가호흡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철거업체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대전의 한 주택가에서 50대 여성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서 유기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는데요. 아직까지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모자를 쓴 한 남성이 여행용 가방을 끌고 유유히 걸어갑니다. 갑자기 그물로 된 울타리를 넘어 가방을 옮기더니 그대로 놓고 사라집니다. 가방 안에는 심하게 부패한 50대 여성의 시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애기 아빠가 이제 퇴근해갖고 밤늦게 왔대요. 근데 차 안에서 있는데 내리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캐리어를 갖고 와갖고 그 사람이 이렇게 무겁게 던져서 내려. 영상 속 인물로 추정되는 48살 이모 씨가 경찰에 붙잡힌 건 그로부터 8시간 뒤. 시신을 유기한 곳 주변에 살고 있던 이 씨는 체포 당시 술에 취해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CTV 분석과 자택 압수수색을 한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이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범죄 소명 정도는 했으니까 체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경찰 쪽에서 심정이 어느 정도 굳어졌으니까.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범행 동기는 나오지 않는 상황. 경찰은 이 씨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간 뒤 내일 오전 수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프랑스 대통령 선거 1차 투표가 현재 시각으로 오늘 시작됩니다. 선거 직전에 발생한 테러가 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전 8시, 우리나라 시각으로 오늘 오후 3시쯤 프랑스 대통령 선거 1차 투표가 시작됩니다. 11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선거 직전 여론조사에서는 중도신당의 에마뉘엘 마크롱과 구구정당의 마린 르펜이 각각 지지율 1위와 2위를 달렸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프랑스는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선거 직전에 발생한 테러 때문입니다. 지난 20일 파리 샹젤리제 거리 한복판에서 총격 테러가 일어나 경찰관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어제는 파리 북역에서 경찰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긴급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투표소 주변에 경찰과 군병력을 배치해 테러 경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Je vais pas me laisser impressionner par des gens qui essayent de nous faire peur. Bon, c'est tout. C'est peut-être eux qui ont le plus peur, j'en sais rien. Mais ils essayent de nous impressionner, voilà, c'est leur jeu, et puis ça continuera tant qu'on n'aura pas éradiqué Daesh. 일각에서는 반테러리즘 공약을 내건 르펜이 선거 막판 표심을 흔들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1차 투표 결과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위와 2위 득표자만으로 다음 달 7일에 결선 투표를 하게 됩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얼마 전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 기내에서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는 사건이 있었죠. 이번에는 승무원이 아기를 낳은 여성에게 유모차를 강제로 뺐다가 아기가 다칠 뻔한 사건이 발생해서 항공사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댈러스로 향하는 아메리칸 항공 비행기 안.
한 여성이 흐느껴울며 자신의 유모차를 돌려달라고 애원합니다. 보안 검사를 이유로 승무원에게 유모차를 강제로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승무원에게 얼굴을 맞아 안고 있던 아기를 떨어뜨릴 뻔하기도 했습니다. 보다 못한 다른 남성 승객이 여성의 편을 들며 승무원과 남성이 몸싸움 직전까지 가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승무원의 강압적인 태도가 담긴 영상이 퍼져나가자 아메리칸 항공 측은 즉각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문제의 승무원을 업무에서 제외시키고 우리 팀원의 행동이 사려 깊지 못했다며 사과를 거듭했습니다. 또 유모차를 빼앗긴 여성 승객은 1등석으로 옮겨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주 전 유나이티드 항공도 오버부킹을 이유로 승객을 강압적으로 끌어내린 사건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기내에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며 미국 내 항공사들의 강압적인 태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최근 들어 프로스포츠의 복고 유니폼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경기를 하는 선수와 이를 즐기는 팬 할 것 없이 모두 옛 추억에 잠겼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올 시즌 1999년 전성기 시절 유니폼을 입고 예상을 깨고 2위를 달리는 포항. 이번엔 선두 전북이 1999년 복고 유니폼을 입고 나섰는데 공교롭게도 상대는 포항입니다. 18년 전 당시 포항 소속이던 전북의 이동국은 감회가 새롭습니다.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포항에서도 뛰고 전북에서도 뛰어봤는데 그 두 팀이 레트로 유니폼을 입고 멋진 경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프로야구 삼성과 롯데가 과거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섰습니다. 팬들도 당시 유니폼을 꺼내 입는 등 옛 추억에 잠기면서 오랫동안 한 팀을 응원했다는 자부심도 커집니다. 이처럼 복고 유니폼을 입고 또 팬들에게 판매하는 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많게는 10억 원대 수익을 거두기도 합니다. 프로농구는 물론 배구까지 이어지는 복고 유니폼 바람. 타임머신을 탄 듯 과거의 추억과 향수를 느끼는 건 팬이나 선수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 현안과 소식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진곤 경희대 개공교수,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김영주 전 열린우리당 의원, 그리고 노형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각 후보들과 관련한 각종 논란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에 관련한 이야기부터 해볼까 하는데 계속해서 안보 이슈가 커지고 있어요. 특히 이른바 송민순 회고록 논란이 더 거세지고 있는데 아마 오늘 정치 분야 TV 토론회가 열리니까 2시간 동안 아마 거기에 대해서 아주 뜨거운 토론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만 정리를 하자면 결국에 북한 인권 결의안과 관련해서 북한 측의 분위기를 살핀 거였었던 건지 아니면 정말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고 확인했던 건지 이거 아니겠습니까? 제 왼편에 계신 분들부터 먼저 생각을 말씀해 주실까요?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이제 뭐 논란이 그때 당시가 이제 10년 전이고 14 남북 어떤 그 공동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가깝고 대화가 통하고 실제 뭐 한 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김만복 국정원장과 이재정 장관 또 전체적인 분위기는 남북 관계가 개선되어 있으니까 이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기권하자는 게 대체적인 결정이었고 사실은 16일 정도 11월 16일 회의 때 그것이 결정 날 줄 알았는데 송민순 장관께서 끝까지 찬성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아마 대통령이 외국 가기 전에 한 번 더 논의해보자 이러면서 논의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국정원 채널을 통해서 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그것이 그 채널을 방금 앵커께서 말한 것처럼 바로 동향 파악인지 직접 물어본 것인지 이게 논란이 됐고 실제적으로 이제 대선에서의 논란이 되는 것은 문 후보 본인이 이 질문에 대해서 처음에는 몰랐다 하다가 어떤 기관에 대해서는 지난번 토론회에서는 애둘러서 국정원한테 물어보라 했다. 이런 것이
말 바꾸기다 이렇게 논란까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핵심은 그 당시에 이 문 후보가 비서실장으로서 말하면 통일 외교 안보 책임자가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 질문 받았을 때 최초의 질문에 잘 모를 수 있는 거거든요. 기억이 안 날 수 있고. 또 주변에 측근에 물어봤더니 또 상황을 다시 기억해 봤더니 사실은 국정을 통해서 다시 리체킹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표현 상태에서 예를 들면 뭐 위민트라든지 가령 이런 부분이 거짓이다. 잘못 해명했다. 이렇게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좀 있기는 합니다. 다만 큰 맥락에서 이 문 후보의 답변이 큰 맥락에서 틀린 것이 아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방법의 디테일. 그럼 대선 후보는 모든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컴퓨터처럼 다 인지하고 있고 정답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검증을 해야 되죠. 대선 후보니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폭넓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 교수님. 핵심은 두 가지라고 봐요. 기권 결정을 언제 했느냐. 물어봤느냐, 안 물어봤느냐.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기권 결정을 지금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16일 날 했다는 거고 송민순 전 장관은 아니다. 뒤에 했다는 거고 본인이 문제제기 16일 날 뭐 기권 쪽에 의견이 많았지만 자기의 문제제기를 계속했고 그때 상소 비슷한 그걸 송 전 장관이 노 대통령한테 또 보냈어요. 그 뭐 A4 4장인가를 그 긴 장문의 이 타당성, 찬성해야 한다는 타당성을 보냈기 때문에 다시 논의하라 해서 18일 논의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그때 그러면 북측한테 알아보자 해서 결과적으로 20일 날 결정했다는 건데 하나 확실한 팩트는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대변인이 싱가포르에서 지금까지 결정이 안 되다가 지금 결정을 했다. 오늘 21일 날이 유엔에서 인권결의안 결의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20일 날 결정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다는 거. 내부적으로 언제 결정했냐를 떠나서 다 청와대 뭐 정부도 아니고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날 결정했다는 것이 그것이 언론 보도로 그렇게 릴리스가 돼갖고 나왔다는 거 그 사실이 하나가 있고 물어봤느냐 파악했느냐 지금 이것이 방금 뭐 김 의원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문재인 대표가 기억이 안 난다. 그런 일 없다. 1차 TV 토론 때는. 2차 TV 때는 동향을 파악해봤다. 그 이후 이제 TV 토론 이후 논란이 되면서 기권을 통보했다. 이렇게 지금 바뀌어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송민순 전 장관의 그런 메모라든가 청와대 그 수첩에 본인이 노 전 대통령부터 들었던 메모가 있고 또 그 당시 싱가포르에 있을 때 김만복 국정원장이 백종천 안보실장을 통해서 자신한테 노 대통령한테 전한 것을 노 대통령이 자신한테 주었던 그 문건 두 가지를 공개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지금 기권을 통보했다 한다면 그 전에 TV 토론에서 얘기했던 동향 파악을 할 필요가 없죠. 기권 통보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그 내용, 문건이라든가 메모 내용으로 봐서는 적어도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그 당시 송 전 장관이 그 내용을 왜곡하거나 달리 기록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느냐. 지금은 뭐 좀 상황이 달라졌지만 그 당시의 입장으로 본다면 송 장관이 그것에 대해서 뭐 달리 기록한다든가 메모 내용 이런 것으로 보더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투 그런 것은 아마 노 전 대통령 조금 아시는 분들은 다 노 대통령의 말투구나. 말하자면 이거 뭐 안 물어봐셔야 하는데 기왕 물어봤고 그렇다고 해서 사표 내지 마시오. 뭐 이렇게 뭐 하는 얘기들 이런 것으로 봐서는 기권을 통보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문 후보 측에서 명확하니 오늘 저녁에 입장을 발표할 필요가 있고 또 본인들이 중요한 문건, 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송 전 장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그러한 증거를 갖고 있다니까 제시하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왜 송 전 장관만 메모를 했겠습니까? 그 회의 내용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무슨 회의가 있으면 가서 중요한 내용들은 다 메모를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공식 기록물은 법의 저촉 때문에 공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 국정원에 있는 자료도 국정원이 지금 정치계
이런 상황에 내놓을 일은 없기 때문에 네. 그 회의에 참석했던 분들이 메모가 있을 겁니다. 어떤 얘기들이 했다는 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메모라도 정확하게 내놓는다면은 또 김경수 의원 그 당시 그 회의에 배석자로 있었기 때문에 그분도 예. 메모가 있을 거예요. 그런 메모라도 정확히 내놓으면 누구 메모가 맞는 건지 그러면은 뭐 의견이 엇갈렸다 할지 아니었구나 대충 기권으로 정해졌다 할지 이런 것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도 자료가 있다면 있다고만 하지 말고 내놓으면 되는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서 말씀해 주셨는데 문재인 후보 측의 대응에 대해서 뭐 맞다, 아니다, 좀 거짓이다, 좀 의견이 다르신데요. 두 분 생각은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고 교수님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고 교수하고 큰 틀에서는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기억력이 없을 수는, 아까 이제 김 교수 말씀처럼 기억력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기억력이 계속 없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때 말씀하실 때마다 이게 말이 달라진다면 이건 문제 아닙니까? 더더구나 대통령 후보로서는 그게 아주 말은 정말로 기억력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 이게 치명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고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오늘 저녁에 그 토론회 때는 분명히 입장을 정리해야 됩니다. 정말 기억력이 왔다 갔다 하는지 아닌지.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또 뭐라고 했냐면 확실한 증거가 있다. 어디 있냐면 그 증거 자료가 그 대통령 기록물 보호법에 그것이 저촉이 안 된다면 밝힐 수가 있다 이랬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면 대통령 기록물에 저촉될 것 같아서 안 밝힌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유권자들 들을 때는 또 무슨 핑계를 대는 것 같이 그렇게 들리고요. 이 문제는 저는 왜 더 심각하게 생각하냐면 다른 문제도 아니고 북한 인권 문제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이것은 인류 보편의 그런 어떤 가치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북한 정권하고 내가 아무리 이 정상회담을 해서 우리가 정말 앞으로 관계 정상화하자 이런 데 대해서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건 별개 문제예요. 네. 이 인류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 정부로서 더더구나 북한의 2,500만이라는 같은 동포를 두고 있는 예. 그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한민국의 정부로서는 거기에 대한 가치 기준을 분명히 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런 차원에서 절대로 이거는 북한하고 의논하거나 북한의 동향을 알아보거나 이렇게 네. 할 성질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결정을 하는 문제인데 네. 북한에 물어봤다는 건 물론 더 큰 문제지만 북한의 동향을 왜 알아봅니까? 그런 점에서도 좀 군세간 핑계고 더더구나 이제 저는 무슨 이제 뭐가 심각하냐면 첫 번째 그 토론회 때인가 유승민 의원이 6번인가 계속 똑같은 말을 일부러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마다 단호하게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 다음에는 또 TV TV 프로그램 그 설전인가 뭐 거기 나가서도 그랬고 그다음 2차 토론회 때도 그랬고 또 해가지고 그 동향을 알아보라 하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에 직접은 또 안 했다고 또 계속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이 문제가요. 이 송민순 전 장관이 당시에 이제 이 책을 작년에 출간했을 때는 또 뭐라 했냐면 나는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러니까 기억력 좋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예. 그래서 이게 자꾸 이렇게 되니까 문 후보의 뭐냐면 신뢰성 그 점에서 상당한 지금 상처를 입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라도 늦었지만은 정리를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 자, 노영희 변호사께 질문을 던지기 전에 일단 네 분께 이 질문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대선 최대 이슈로 이 주적 논란,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논란이 가장 크게 떠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이슈가 대선 막바지에 대선 판을 흔들 만큼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O 아니면 X 앞에 이제 판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번 들어주실까요? 네, 딱 반반 나오셨습니다.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한 분씩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노영희 변호사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이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 문제 관련해서는 당시 통일부 장관 정책부 장관을 지냈던 분 중에 이제 김현철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정확히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당시에 그 대부분의 의견들은 이제 기권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었다. 그건 맞다. 그랬는데 송민순 전 장관이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송민순 그 전 장관을 조금 설득하려는 그런 시도가 상당히 많았었다.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분이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이재정 전 장관하고 이 송민순 전 장관하고 간의 대립이 조금 문제가 됐었었고, 또 하나는 그 백종천 외교안보실장과의 그런 그 대립도 좀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문재인 후보를 여기다 들먹거리는지 모르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얘기였고요. 두 번째 얘기는 당시에 이 메모와 관련해서는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계속해서 그 송민순 전 장관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기권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다면 송 전 장관에게 그럼 우리가 한번 좀 알아보게, 당신이 북한이 이거를 절대 반대할 리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걸 한번 좀 알아보고 난 다음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가 아까 그 지난번에 공개했죠. 20일 공개했던 그 메모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을 다 보여주면서, 그게 바로 이제 싱가포르 그때 방문했을 때였거든요. 보여주면서 봐라, 북한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지금 그 국정원에서 얘기가 와 있다. 그런데 당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뜻을 따라달라. 그런 의미로 메모를 보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그런 행위가 지금 이 송민순 전 장관이 주장하는 것처럼 문재인 당시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죠. 그 문재인 지금 후보가 뭐 북한에 물어봤다거나 북한의 의사를 파악한 다음에 기권을 결정했느냐, 이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얘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신뢰를 주고 송민순 전 장관에게 여러 가지 설득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임을 당신이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왜 그것을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이용을 하는지 모르겠다. 특히 당신은 지금 현재 뭐 어떤 정당인도 아니고 정치한 사람도 아닌데 이 시점에서 그런 것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이제 문 후보 측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늘 저녁에 아마 토론할 때 분명히 이제 얘기가 돼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많은 오해가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아까 김 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틀에서 봤을 때 그 문 후보가 뭐 거짓말했다거나 말을 바꿨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명확히 이제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제가 X를 들었는데 사실 뭐 이 안보 관련된 문제나 송민순 전 해고록 문제는 뭐 여러 번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이 시점에서 뭐 얼마나 큰 파급력, 물론 이제 얘기는 계속 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국민이 저거 정말 중요한 문제야, 저 사람 저게 거짓말하니까 안 돼라고 과연 생각해서 표까지 영향을 줄 것인가. 물론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뭐 전적으로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다. 이게 바로 제 생각입니다. 네, 판을 뒤집을 것 같지는 않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한두 개, 왜 문재인 후보가 책임을 그렇게 깊이 관여된 것도 아닌데 그러느냐, 이 얘기들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14 남북 정상회담에 그 총괄 추진단장이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남북 총리회담이 열립니다. 이제 끝나고 나서 그 상황에서 비서실장이 좀 총괄을 하는,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노무현과 그 당시 김정일과의 정상회담 추진단장을 맡았었고 그 위에 또 총리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적으로 누가 컨트롤 타워를 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문재인 후보가 그 당시 깊이 개입했다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가 있는 것이고, 전혀 개입도 안 하고 비서실장은 뭐 아무 관계도 없는데 왜 그러냐 하는 것은 좀 다른 얘기라는 거 하나고, 또 하나는 송민순 장관이 이 논란을 주도한 게 아니에요. 본인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냥 자기는 회고록을 쓴 거예요. 그 회고록이 작년에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면서 논란을 빚은 거고, 이번의 경우도 본인이 무슨 얘기를 꺼낸 거 아니지 않습니까? TV 토론에서 나와서 본인이 그런 얘기들이, 거기에 회고록이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내가 왜 거짓말이야, 나는 이러이러한 증거와 자료를 가지고 역사적 어떤 진실을 밝힌다고 썼는데 나를 거짓말쟁이로 보니까 내가 그러면 이런 거짓말이 아니다. 그 문건을 낸 것이지 손 전 장관이 어떤 정치 개입을 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이거 아닙니다 하고 처음부터 들고 나온 것은 아니라는 거 하나고, 그 점은 좀 얘기를 해드리고, 이 부분은 그 논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는 그동안 보수층을 중심으로 해서 문재인 후보 안보관에 대해서 늘 의구심이랄까 좀 불안감을 가졌던 그런 부분들 하나오고, 과연 문재인 후보 대북관 안보관이 뭐냐 이거 하나오고, 정치 지도자의 정직성 문제 아닙니까? 뭐 우리의 경우는 하도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해서 정직성이 뭐 미국이나 그런 것처럼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치 지도자의 정직성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하나의 아젠다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왜?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 정말 신뢰하고 원칙을 지키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했구나 하는 그런 정직성 두 가지 문제가
여기에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뭐 네. 기권을 그때 미리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 팩트들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으로서는 뭐 여론조사가 오차 범위 내에도 있는 것도 있고 벗어난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3, 4%만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으로 해서 보수표가 3, 4%만 왔다 갔다 하더라도 바뀌는 겁니다. 네. 뭐 10%, 20%가 왔다 갔다 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네. 지금처럼 오차 범위 내를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한다면 5%, 6%뭐 안팎이랄 경우 3, 4%만 뒤바뀌어도 그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보 이슈라는 것은 대선 어떤 결과에 네.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그 부분 있다. 제가 한마디만 지적을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직성 문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이 상황 관련해서 계속해서 말을 바꿨다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로 거짓말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 연결이 봐야 될 것인가.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해석의 차이는 아닐까.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의문을 던져보고요. 네. 또 하나는 전두환 회고록에도 5.18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을 적어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과연 진실인지 진실이 아닌지는 우리가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회고록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자신의 판단을 적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다시 밝힐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문 후보 측에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이 송민순 회고록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당신이 나를 보고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니까 내가 이렇게 내세우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이거는 뭐 정치 공세는 아니다라고 말을 해버리게 되면 네. 그거는 사실은 좀 핀트가 달라진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교수님 말씀도 네. 맞고 다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과하게 지나치게 과하게 한쪽으로 사람을 몰고 나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100%다 진실도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 토론에서 그것을 밝히겠지만 우리가 그때까지 일단 좀 기다려보고 좀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좀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네, 또 다른 논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수 진영으로 넘어가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이번 주에, 그러니까 지난주죠 이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됐었는데 자서전에 썼었던 이른바 돼지 흥분제 논란이 아주 이슈가 컸었습니다. 결국에 용서를 구하게 됐어요. 이 해명을 하는 과정이 더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은 특히 지금 유일한 이제 여성 패널 분이시니까 이 해명 그리고 용서까지 가는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은 매우 불쾌합니다. 이분의 그런 여러 가지 해명도 불쾌하고 이 행동이 단순히 모의라고 지적하는 부분도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 자서전을 읽어보게 되면요. 이분이 A라고 하는 뭐 알고 있지만 어쨌든 A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런 식의 고통을 호소해서 그 여자분에게 먹일 흥분제를 하숙생들이 모두 구해서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해가지고 실제로 그 여자분이 마시는 맥주에 탔다는 거예요. 타서 그 여자분이 정말 정신 있고 쓰러졌는데 일어나 보니까 여자가 이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을 막 핥히고 이래가지고 좀 이상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들었다는 거는 핥히었다라는 부분을 들었다는 얘기고 실제 그런 돼지 흥분제라고 하는 그런 진정제를 실제 그분에게 주기를 모의하고 실제 준 것은 본인들이었다라고 거기에 써 있어요. 자서전에 보면은 회고록에 보면은.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은 단순히 들었다는 얘기로 그 본인이 행동했던 것들을 이제 전부 다 은폐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런 얘기가 되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유력한 후보가 되어가고 있던 증거다라는 식으로 본인에 대해서 뭔가 조금 다른 관점을 좀 제시하려고 한다는 게 제일 문제였고 두 번째로 이제 그만 용서해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뭘 이제 그만 용서합니까? 그동안 아무것도 제대로 본인이 용서를 구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실행의 착수를 이미 강간이라고 하는 실행의 착수를 한 것인데 단순히 모의만 했다는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고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고 거기다가 정진길 대변인이 어젠가 그전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대학교 1학년 때 혈기왕성한 대학교 1학년생이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 아니 그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식의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대응 논리가 나오는 거고 지금까지의 태도도 사실은 옳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로 나오시는 분이라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명확하게 책임을 지시고 명확하게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있다는 태도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거는 그냥 넘어가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다른 후보들까지 얘기를 다 해야 되다 보니까 패널분들께서 말씀을 조금만 더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홍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 논란 때문에 사퇴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OX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중간에 사퇴를 할 것이다 아니면 끝까지 완주를 할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OX로 들어주실까요? 그럼 어떤 게 사퇴를 할 것이다가 O를 들어주시고요. 아니다. 완주를 할 것 같다.
끝까지 가겠다라고 보시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뭐 앞에 그 얘기하고 마찬가지로 본인은 이 부분을 사실은 제 미스라고 좀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리고 처음에 초기 대응을 좀 잘못했습니다.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사실은 이제 21세기에 각 후보들이 남녀 동수 내각을 얘기할 정도로 성인지도나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높아졌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처신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에 질문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러 가지 판세를 흔들 때 본인이 스스로 진실 공방에 휩싸이는 대상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후보가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 이것도 문제죠. 사실 어떻게 보면 여성단체 입장이나 일반 국민 입장에서 사퇴해도 될 만한 문제인데도 본인 스스로 이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수의 제 결집에서 지금 더군다나 TK 지역에서 내가 선두를 달리는데 이 판에 내가 사퇴할 수 있겠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그리고 이 홍준표 후보는요. 정말 그렇게 남 핑계 대거나 부인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저분도 아주 심각한 그런 정직성이라는데 이런 면에서 기억력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또 느닷없이 자신이 그런 게 아니라 무슨 친구 이야기를 듣고 그랬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랬다 하면서 그 같이 화숙했던 사람을 완전히 그냥 말하자면 인격적으로 매장시키는 일 아닙니까? 그 자기 책임을 자기 책임으로 떠안지 못하는 분명히 자기가 한 행동을 자기가 떠안지 못하고 남 핑계대는 이 사람이 과연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의구심을 드러낼 겁니다. 네. 그렇게 말한다면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아까 문재인 후보의 경우나 마찬가지로 사람이 정직하게 해야 된다든지 그 자신이 한 것은 내가 시인하고 그다음 사과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런데 뒤늦게 사과를 했어요. 네. 그게 왜냐하면 여론이 계속 압박을 하니까 이제는 와서 또 자기가 한 걸로 해가지고 이제는 용서하십시오. 근데 아까 우리 노영희 변호사 저 말씀처럼 뭘 용서하라는 겁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저분의 지금까지 해온 것, 뭐 선거운동을 해오면서 보인 그런 여러 가지 뭐 캐릭터를 보거나 이렇게 봐서 저분이 이런 것 때문에 뭐 굽혀서 사퇴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건 아니고 또 이런 중대한 시점에서 바로 그 문제 하나만 가지고 내가 사퇴한다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마 저분으로서는 우리가 볼 때 저분은 사퇴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저는 짧게 할게요. 당연히 사퇴할 만한 사안이지만 홍준표 후보가 이번에 대통령 나온 것은 대통령이 꼭 된다든가 될 가능성이 있다든가 아니면 보수 재건을 위해서 나온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대선 이후에 어차피 지금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은 쳐나가는 것이고 결국은 보수당, 한국당을 자기 당으로 만드는 것이고 차차기를 노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퇴를 안 하죠. 홍 후보 측에서는 뭐 TV 토론에서도 이미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당이 됐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었죠. 네.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대세론에서 양강구도로 갔다가 다시 양강구도가 좀 깨지는 게 아니냐 이런 조짐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여론조사에서는 추세가 중요하다라고 여기 계신 패널분들께서도 여러 차례 강조를 하셨으니까요.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다소 하락하고 있는 거 여기에 대해서 김 전 의원님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아주 1차 토론을 본인이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문재인 후보하고 1대1 토론하자 자신감을 갖고 큰 기대를 갖게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의외로 저조한 문 후보가 좀 여유 있는 그 대신에 안철수 후보는 좀 경직돼 있는 그런 부분에다가 사립학교 사립학원, 유치원, 총연합회에 가서 공설, 단설, 병설, 이 유치원 설립에 대한 얘기, 그걸 또 번복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이어서 나온 어떤 부인의 문제, 여러 가지가 겹쳐져서 이제 흐름이 주춤거리고 조정기에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흐름이 이제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지게 되니까 지난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에서 대구, 경북, 상주 지역에서 자유한국당이 당선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차피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이길 수 없다면 지금 트렌드로 보면 이길 수 없는 쪽으로 가는데 그럼 굳이 안철수를 지지해야 될 이유가 뭐냐? 차라리 전통적인 TK 지역에 맞는
홍준표 후보라든지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라든지 이런 사람을 미는 게 더 낫다. 이렇게 판단함으로써 사실은 외화 내빈입니다. 사실 안철수 후보는 본인이 이제 집토끼는 있다고, 호남은 있다고 치고 사실은 중도 보수 쪽으로 나아간 것인데 실제로 보수는 보수대로 자기 생각을 갖기 시작했고 또 실제로 햇볕 정책에 대한 공과 사가 뭐냐 어물쩡하게 넘어가고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당론이 모아지지 않으니까 실제적으로 호남 지역에서도 엄청나게 차이가 거의 더블스코어 정도로 차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러면 실제로 집토끼도 읽고 산토끼도 읽는 그런 처지에 놓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노 변호사님. 사실 이제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장점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많이 이제 발현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예. 이렇게 막 일부러 버리진 않습니다. 다만 버릴 때는 전략적인 이유 때문에 버리는 건데 안철수 후보에게 그동안 갔었던 표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이 싫고 문재인이 가지고 있는 패권주의라고 하는 것을 재현하기 싫기 때문에 우리는 안철수 조금 차악인 안철수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 그런 전략적인 차원에서 내가 안철수를 막 좋아해서라기보다는 전략적 차원에서 표를 주려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점점 드는 거죠. 유권자들 입장에서. 그렇다면 이 표가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 안철수 후보를 견고하게 지지했던 지지층 이외의 나머지 후보들의 표는 사실은 어떠한 전략적 상황이 바뀔 때마다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지금 현재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고 또 나머지 이제 안철수 후보가 보여주고 있는 뭐 박지원 그 대표하고의 관계라던가 여러 가지 전략적인 미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제가 보기엔 차라리 그냥 우리가 원래 지지했던 신념을 가진 후보에게 지지표를 던지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특히 대구 경북 지역 50대 특히 이 보수층으로 대변되는 그 표심에서 많이 좀 확장성을 잃었는데 1차적으로는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너무 급상승한 거죠. 한 10일 안팎 사이에 20% 정도가 올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정기를 거치리라는 것은 뭐 예상이 됐었던 거고 문제는 두 마리 토끼 잡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한 마리 잡기도 힘드는데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그 딜레마죠. 네. 호남과 TK, 영남을 같이 아울러야 하고 진보와 보수를 같이 아우러야 하는 그러한 그 전략적인 어떤 선택지가 아주 어렵다는 것. 또 뭐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또 그 급격한 상승이 자기의 어떤 견고한 지지층을 바탕으로 해서 상승한 게 아니고 말하자면 반사이익을 본 거 아닙니까? 그동안 반기문, 황교안, 뭐 안희정으로 쭉 이어왔던 소위 샤이 보수 내지는 그 보수층들이 표심이 안철수한테 갔는데 TV 토론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좀 경직된 면 그런 것도 있었지만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명확한 정체성, 자기 설정을 못한 거 그런 부분들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후퇴 꼭 뭐 안철수 후보를 내가 꼭 밀어야겠다 그런 생각들이 지금 줄어드는 건데 문제는 이제 중반전 어떻게 보면 뭐 이번은 워낙 선거가 짧다 보니까 이제 중반전에서 어떤 동력을 만들어낼 건가 다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내야 하는 거거든요. 로켓도 대기권을 벗어나려면 1단 가지고 안 됩니다. 2단, 3단이 더 뛰어야 이 대기권을 벗어나는데 2단 로켓 마지막에 어떻게 뒤집기를 할 수 있는 3단 로켓을 만들어내는지 그 고민을 지금 국민의당에서 하고 있지 않겠나. 지금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안철수 캠프 쪽에 보수화 경향이 지금 다소의 조정기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에는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질문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이 안 후보가 좀 더 보수적인 색깔을 내야 보수층의 표심을 더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지지층을 끌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O를 들어주시고 아니다. 보수화하면 할수록 어정쩡한 스탠스 때문에 어정쩡한 자세 때문에 오히려 더 표를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더 보수화해야 된다. 그래야 더 끌어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O를 그렇지 않다 라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십시오. 네. 두 분씩 나눠졌는데 교수님 어떻게 해서 O를 드셨나요? 지금 진보표는 이른바 진보 전통적인 그런 진보 유권자들은 문재인 후보에 대한 이 지지 기반이 워낙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재인 후보 측에서 아무리 이 안철수 후보가 진보를 내세운다 하더라도 문재인 후보 측의 그 유권자가 지지자가
안철수 후보 쪽으로 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보면 그러니까 온건 진보, 중도, 그다음에 온건 보수 이걸 아우르는 표를 가지고 이제 안철수 후보는 이를테면 지금까지 승부를 겨뤄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뭐냐면 이제 이 보수 쪽을 중도 보수 쪽을 아우르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말하자면 전통적인 진보 측에서 빠져나갔다지만은 그동안 안 후보를 지지했던 측이 본래부터 문 후보를 했던 측이 빠져나와서 안 후보를 지지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 내에서 안 후보를 지지하는 그 진보 그다음에 온건 진보에서 안 후보를 지지하는 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럼 확장성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중도, 그다음에 중도, 온건 보수 쪽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온건 보수, 중도 이쪽에서는 뭐냐면 우리에게 확실한 어떤 메시지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뭐 여러 이야기가 나왔지만 어정쩡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적당히 그냥 그때그때 그 구미에만 뭐 맞추려는 이런 식의 좀 모호한 그런 말씀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분이 우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 확실하냐? 우리가 보수 후보까지 포기해가면서 표를 몰아줬을 때 저분이 확실히 우리가 그래도 기대하는 전체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는 우리의 그 뜻을 국정 운영에서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 맞느냐 그런 정도의 의지를 가졌느냐 여기서 볼 때 자꾸 이제 갈수록 좀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보수 후보들이 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 TK에서 좀 이제 약진하고 하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안철수를 확실하게 밀어서 저분이 당선되는 가능성이 확실하다면 모르지만 안 그럴 바에야 보수 진영의 일정한 그 보수 세력을 유지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판단을 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왜 그래도 안철수 후보가 이 보수 쪽에다가 온건 보수까지는 여기서 확실한 메시지를 줘가지고 내가 바로 당신들의 뜻을 내가 진보 후보이긴 하지만은 당신들의 뜻을 국정 운영에 특히 안보 측에서는 확실히 내가 반영시켜 주겠다든지 확실히 여러분의 대표가 되어 주겠다든지 이런 식의 메시지를 분명히 해야죠. 지금 와서도 계속 어정쩡하면 지금 상황이 그냥 고착되어 버릴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김영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뭐 지금 여러 가지 안보 논란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는 최순실 박근혜 탄핵과 관련돼 있고 또 청년층을 지지하는 후보가 강조하는 후보가 안철수 후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뭐 표는 50대 보수 진보 50대 50이지만 기본적으로 안 후보가 호남표를 너무 잃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보수 쪽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호남은 완전히 잃어버릴 테고 나름대로 또 이게 딜레마죠 사실은. 대구 경북은 그렇다고 안 후보가 보수로 많이 갔다고 해서 우리 새끼네라고 그 홍 후보에 같은 지지가 안 후보로 몰아갈 가능성도 별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다면 수도권과 청년 또 호남 표심 다지기로부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어제 오늘 나오는 얘기로 보면 이제 사실 정동영 의원 같은 분은 내부적으로 이제 당론과 관련된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안 후보의 지지가 빠지기 시작하니까 불만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한 주간 당내 자중질환하다가 선거 끝나는 그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네. 자, 이제 이어서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계속 단일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사퇴 요청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사퇴를 하면 또 먹튀 논란을 받을 수도 있고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네 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진공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유승민 후보의 뭐 성향이랄까요. 그걸 보면 저분도 절대 사퇴하실 분은 아니죠. 아니고 아마 끝까지 갈 건데 문제는 이제 당내 사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희망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 이런 선거전에서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고집을 계속 피워서 끝까지 갈 거냐. 그런데 유승민 후보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우리 당으로서는 과연 의미가 있느냐. 이 문제는 우선 걸리는 것이 뭡니까? 비용 문제 걸리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뭐 늘 지적되지만은 보수표를 이렇게 서로 분열시켜가지고 함으로써 우리가 나중에 되면 그 보수의 패배에 우리가 적극적인 그런 동인이 됐다. 뭐 이런 식이 돼버리면 그 선거에 지고 책임 전부 우리가 덮었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나중에 우리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유승민 후보는 뭐 대통령 후보로서 원도 한도 없이 만약에 선거운동을 하고 그래서 뭐 그걸로서 자기는 만족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는 뭐냐?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정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되면 거기에서 정치적 고화가 돼버릴 수도 있고 난민이 돼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마 바른정당의 이 의원들, 그 정치인들은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꼭 유승민만 선택해야 되겠냐, 아니면 차라리 어떤 다른 그 연대 같은 걸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러는데, 제가 볼 때 유승민 후보로서는 지금 사퇴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퇴하게 되면 자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정치적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저분들이 노리는 것은 뭐냐면, 아까 고 교수도 지적하셨지만 홍준표 후보도 그렇고 유승민 후보도 그렇고 다른 후보들이 다 노리는 건 이번 대선에서 꼭 당선되지 않더라도 대선 이후에 전국에 있어서 누가 그 각 진영에서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냐, 이거 싸움이거든요. 근데 유승민 후보로서 여기서 만약에 자기가 나와버리면 그 대선 이후에 적어도 바른정당에 있는 그런 정치 세력들 속에서도 주도권을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유승민 후보는 계속 가려 할 것이고 대신에 바른정당 의원들로서는 가능하면 좀 어떻게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이제 족쇄를 벗자. 그래야 우선 비용이라도 이미 든 거는 든 거지만은 앞으로 더 들지는 않게 하자. 아마 이런 생각이 아닐까요?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 사퇴할 이유가 별로 없다. 이제 안 하겠죠. 라는 말씀이신데, 이게 이제 연대를 하려면 연대 상대도 오케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연대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홍준표 후보나 아니면 안철수 후보 쪽이 될 텐데, 이쪽에서도 사실 하게 되면은 잃을 게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유승민 후보하고 본인들이 합당이나 혹은 합치거나, 합당은 아니겠지만 합쳤을 경우에 특별한 시너지 효과가 많지 않다라고 지금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표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고, 사실 유승민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둘 다 애매한 스탠스를 지금 취하고 있기 때문에 확고부동한 본인을 지지하는 세력을 끌고 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게 안철수 후보 입장이고,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 사퇴한다는 것은 명분을 잃어버리는 그런 큰 우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투표용지 찍기 전까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은 계속 비추을 수 있고요. 마지막까지 사실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의 결합보다는 바른정당과 말하자면 국민의당과의 어떤 단일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 트렌드가 올라가지 않고 막판 뒤집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 가지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과거의 어떤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처럼 그런 단일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어떤 한라인 것들은 계속 시도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유승민 후보 본인은 끝까지 가고자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 교수님께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스스로 사퇴하든가 지지율이 1, 2% 예전처럼 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모양새죠. 그러나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바른정당과의 앞서 얘기한 대로 유승민 후보는 그대로 가겠지만 대다수 지금 한 20여 명의 의원들은 현실적으로 대선이 끝났는데 과연 바른정당이 존재할 것인가? 그 이후에 정치를 그분들은 안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 또 지방선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른정당의 대다수 의원들이 아마 안철수 후보를 지지 선언을 해준다면은 안철수 후보로서는 연대나 단일화가 아니고 지지 선언을 해준다 한다면은 새롭게 지금의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을 막고 다시 반등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모멘트가 될 겁니다. 이번에는 특히 선거 기간이 짧아서 지금이 중반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변할지 좀 더 지켜보시면서 표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휴일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낮 동안은 따뜻하겠습니다. 네, 기상센터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연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일요일인 오늘 마음 놓고 야외 활동하기 참 좋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여기에 햇살까지 따스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광주와 대구는 24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여전히 크게 벌어지고 햇살이 따뜻한 만큼 자외선도 강하니까요. 이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모습입니다. 수도권과 전남에는 엷은 안개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종일 맑겠고요. 낮부터 강원 영동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남부지방의 하늘도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2도, 청주가 23도, 창원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 주간 비 소식이 또 자주 있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고요. 수요일에는 남부지방에, 금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와이드 1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